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에 516 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산간지역이라 새벽이나 비가 많이 오면 안개가 무척 짙어져 사고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4년 전일 겁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고 대학교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를 잇는 도로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차로 통학합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8시쯤 되었을 겁니다. 친구가 급하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한 컵 주며 일단 친구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수업이 늦게 끝나고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516 도로로 오는 중이었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도로 옆으로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고가 났구나 싶어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차 사고 나셨어요? 타세요. 시내까지 가서 신고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는데 여자는 한번 쓱 쳐다보더니 힘없이 그냥 걷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여자가 사고에 충격을 받은 거라 생각해 재차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다가 걷고 쳐다만 보다 걷고 했답니다. 친구는 포기하고 바로 창문을 올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백미러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달리는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서 같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기겁하고 30, 40, 80 속도를 계속 올렸는데 그 여자는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쫓아와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정신없이 비 오는데 운전을 해서 그나마 가까운 저희 집으로 도망치듯 온 것입니다. 그날 친구는 도저히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 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몇 분은 웃었지만 그중 한 분이 얼굴이 새파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봤어? 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살이 되는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울 속 세계로 끌려 들어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된 곳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도쿄도 하치오지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치오지시에는 나병 환자, 격리 시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과 같이 취급되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 나병이 발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 보라색 거울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A군이 보랏빛으로 보였어. B군이야말로 보라색 옷 입고 있잖아. 같은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는데 자신이 보랏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 즐기고 있던 때 갑자기 A군이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A군은 자주 웃는 편이잖아. 잘못 본 거 아니야? 마침 수업 종이 울려 다들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지만 A군만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고 A군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다음날 사태가 일변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A군은 결석인가요? 교실에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A군은 어제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가 A군을 위해서라도 조문은 꼭 가도록 합시다. 반 아이들이 동요하던 중에도 선생님은 감이 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A군 말이야. 거울 속에 자신이 웃었다고 말했잖아.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한 어조로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야말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조문 때 가족들과 함께 A군의 집에 갔는데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까마귀 무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A군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헤어짐의 인사라도 주고받고 싶어요. A군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우울한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선생님도 그것을 눈치채고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반 친구들도 슬슬 진정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A군의 집에서 향을 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A군의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주머니께
향을 피우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향을 피우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건 잠깐만.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군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선생님만이 남아주길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죽은 날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나야.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서 깨우러 갔었어. 처음 봤을 때 그의 몸이 노란색으로 변한 걸 금방 알 수 있었단다. 앞으로 누워 있었는데 몸을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져서 얼굴을 보니까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 선생님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상태로 혀는 길게 나와 있고 팔은 관절과 정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문 때 A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향을 피우러 가긴 했지만 A군의 죽음이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는데 당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에서 꽤 인기가 있어 가장 귀여운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자친구를 집에 불렀고 둘이서 TV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욕조에 들어가고 다음으로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세면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있지, 삐군. 방금 거울에 비친 내가 웃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때 이구는 단순한 병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자친구는 벌써 잠들었지만 선생님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조심 이불을 벗겨내 보았습니다. 발밑에 놓인 처음 보는 손골 속에서 웃는 얼굴에 여자친구가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반대쪽으로 당겨보았지만 너무 강한 힘이었던 탓에 결국 여자친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런 농담 같은 소리를 믿어줄 리는 없었고 그저 경찰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묵직하게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니 노랗게 물든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확실히 사인을 조사해 보았지만 심장 발작의 일종으로 단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영향에 의한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 한참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선생님은 27살이었지만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젊은 영감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생 한 번은 겪을 상황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자신이 미소 지었다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초등학생인 반 친구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 라고 말한 뒤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미소진은 거울 속의 자신은 거울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유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비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련하게 거울 속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법.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기억해버리는 것이 신경 쓰이는 만 20세 미만의 분들을 위한 대처법. 하나. 하얀 거울을 소리내어 읽는다. 둘. 수정이라는 말을 기억한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3. 보라색 거울은 홍콩할매급으로 유명한 미신 괴담임을 기억한다. 4. 그래도 무서우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잔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이전에 살던 맨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것도 없는 오래된 맨션 4층에서 살았었는데 집에 저만 있을 땐 테이블 위에 컵을 놓는 소리 같은 게 거실에서 들리거나 커피 그라인더가 멋대로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전 영감이 전혀 없는 편인데 그냥 어쩌다 정말 싫다. 라고 생각했던 적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빈집털이 도둑이 침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전 회사에서 일 때문에 조금 늦어 막 전차에 올라탔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마침 경찰들도 도착해 있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조차 모를 만큼 옷장이나 서랍 같은 게 정말 엉망진창이라 소름이 쫙 끼침과 동시에 집안의 지저분함이 들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하기도 했었습니다. 통장 등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 인감과 함께 들어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은 일절 도난당하지 않았고 사라진 건 쓸 일이 없어서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2000엔 지폐 3장 정도였습니다. 옆집 사람은 새 노트북을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층엔 집이 2채였습니다. 두 집 모두 당한 상태였는데 저희 집의 피해는 비교적 소액인 6000엔에 그쳤습니다. 현금이라 딱 봤을 때 새 것 같은 전자제품만 훔치는 건 100% 중국인이에요. 일단 지문은 채취하긴 할 건데 이런 말을 하면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지문도 채취했는데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안 어울리는 오래된 문고리를 사용했다면서 집주인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닦고 청소하는 등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최근 요 근처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행입니다. 2 이상 되는 인원이 운송업자 유니폼 같은 걸 입고서 종이 박스를 이용해 훔친 걸 옮기는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방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문을 채취하던 사람이 저희 사모님, 손 좀 펴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치고 손이 큰 편이었는데 그런 제가 양손을 펴자 그렇지. 여성도 이 정도인데 말이야. 혹시 최근에 아이가 들어왔었나요? 이 집에 말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아니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 전자레인지 유리창 정중앙에 아이가 찰싹하고 만진 듯한 작은 손자국이 찍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썼던 컵 소리와 인간관계는 불명입니다만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빈집털이 도둑 일도 꽤 무서워서 금방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범인은 찾지 못했는데 저희 사건을 수사해 주신
형사님이 해주신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서가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만 이 지역을 수사해본 결과 몇 년 전 실종된 아동 한 명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길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마침내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남자보다도 더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선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 저주로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도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잔 그 여자가 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 뭐야? 전혀 안 닮았잖아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남자는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넌 이미 사형이야. 네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에도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국군의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의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보고만 것입니다. 반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래 이거야 이거.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에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이 저주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친구 녀석이 물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워졌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 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온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오대양 사건을 읽어주세요. 라는 제보의 글입니다. 1987년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오대양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전의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용인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던 작지 않은 규모를 가진 민소공예품 제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88올림픽 공식 협력업체에도 지정되며 명성은 나날이 커져갔죠. 그 회사의 회장은 박순자이며 대전에서는 사회발전기여와 요양원과 유치원, 고아원까지 설립하여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전의 천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용인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부부가 채권을 들고 회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받기는커녕 젊은 남성들이 나와 너 우리 사장님이 누군 줄 알아? 왜 우리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난리야? 하며 부부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들이밀며 찍으라 협박하여 결국 부부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부부는 회사를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박순자 사장님은 경찰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던 중 쓰러지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자식들과 사장님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사라진 걸 알자 채권자들이 회사로 약 100명이 넘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8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공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 그리고 보육시설의 사람들이 모두 실종되어 약 80명이 없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주방 업무를 보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이곳엔 아무도 안 왔다라며 증언하고 실종된 지 4일 경찰에게 제보가 찾아왔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다 용인 공장에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용인으로 갔습니다. 용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돌아다니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상자벽 뒤편에서 들렸습니다. 바로 상자벽의 건너를 본 경찰은 직원 49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의 회사 명단을 살펴보니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순자와 나머지 사람들을 찾지 못했던 박순자의 남편은 1987년 8월 29일 다시 공장 식당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밤부터 새벽까지 창고에서 추궁을 하였으나 아주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13시에 아주머니가 남편을 다시 찾아와 공장의 사람들은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장 천장의 공간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서 공장 안으로 본 순간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체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있었고 시신들은 입과 코를 막고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린 자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로 사망 추정 시간은 약 8월 29일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시신 모두 저항의 흔적이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 듯 했답니다. 경찰이 조사 중 단서를 찾았습니다. 사건 2일 후 쪽지를 찾았습니다. 그 내용은 입을 열지 말아라. 이미 의식이 없으시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성령의 인도로 너만 버텨라. 라는 등 아주머니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사는 종교이고 박순자가 교주이며 직원들이 신도였다고 합니다. 박순자는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병이 회복되었고 자신은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며 단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박순자 교주는 평소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으면 지옥에 간다. 니들은 고하고 부모는 오직 박순자뿐이다. 이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월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가져 잘못했으면 버리라는 맹목으로 가차없이 집단 구타를 가행했습니다. 실종 당시 신도들에게 용인으로 모이라고 돈을 많이 끌어왔던 신도 31명을 데리고 올라가며 니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못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였고, 밑에 있던 신도는 올라간 신도들을 부러워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교주는 아이들에게 신에게 별미가 필요한데 그 별미가 바로 우리야 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교주와 신도 총 32명의 죽음을 자의에 의한 타살로 결정하여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얼굴에 세차게 들이부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다. 분명히 있다. 누구인지 모를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살인사건 이후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주말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던 집에 괴한이 쳐들어왔다. 초대되지 않은 손님에 의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1시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나는 부모님과 누나 3명, 우리 가족 모두를 잃었다. 문을 열어준 누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 역시 등 뒤에서 들어오는 날카롭고 흉악한 칼날을 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는 살인자에게 격렬히 대항하셨고,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땐 살인마는 이미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 시체에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같은 년이 씨발 감지 못한 그걸 어머니의 한쪽 눈에선 개 같은 년아. 하염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뭐라고? 단정하던 어머니의 단발머리는 가위와 칼로 끔찍하게 잘려 있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경찰이 오기만을 기도하며
방 안에서 범인과 대치하던 난 이윽고 시끄러운 소리를 수상을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이웃에 의해 목숨만은 구해졌다. 새 가족의 장례식을 지내고 정신없는 몇 달을 보내고 나니 통장에는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들어와 있었다. 가족의 목숨과 맞바꾼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던 돈을 보면서 난 다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뒷모습을 봤을 땐 심약해진 마음 탓이라 생각하며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모습은 점점 더 확실히 또렷하게 나에게 존재를 드러냈다. 공황장애와 사회공포증으로 집에만 처박혀 있던 시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뒷모습과 단둘이 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고 이후로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나가본 적 없는 집을 스스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는 뒷모습은 어디서든 나타났고 얼마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결국 난 나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뒷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끔 뒷모습이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기괴한 몸짓으로 팔다리를 휘저을때면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아무 이유 없이 끔찍하게 살이 나간 사람의 뉴스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는 후 난 깨달았다. 뒷모습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뒷모습이 사람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을 때 언젠가 이 녀석이 자신이 끔찍하게 처리해버린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죽여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아무리 뒷모습에게 저주를 퍼붓고 소리를 질러도 뒷모습은 그냥 망부석처럼 서 있기만 할 뿐이었고 결국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건 내 쪽이었다. 뒷모습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가끔 뒷모습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보이는 행동을 할 때면 속으로 조용히 뒷모습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할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사고 이전의 내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뒷모습은 먼 발치서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만났다.